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으며 극도로 반미적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죠. 또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까지 올렸는데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고 이후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관세 전쟁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영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된 이후 앤드류 전 왕자가 런던 경찰에 체포되면서 영국 왕실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생과 선을 긋고 있고요. 왕실 존속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뒤에도 무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맺은 무역협정을 유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면서 다른 법을 통해 교역국에 대한 무역조사를 하면 관세 수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를 복원하는 법적 방안을 찾아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아서 트럼프 행정부에는 부담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22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장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 비밀 경호국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 마러라고에서 자주 머물지만 이번 사건 당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체류 중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살된 남성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21세 남성 오스틴 터커 마틴으로 확인됐습니다.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플로리다로 이동하던 중에 산탄총을 새로 구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마틴의 가족은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지만 마틴은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명 옐 맨초로 불리면서 미국으로 신용 마약을 대량 밀매해오던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두목이 멕시코군에 사살됐습니다. 멕시코 국방부는 22일 벌인 군사작전에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두목인 네메시오 오세게라가 부상을 했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엘 맨초에게 최대 1,500만 달러, 약 217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미국은 멕시코와 미국을 위한 대단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앤드루 전 왕자를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전 왕자는 억만장자 성범죄자 앱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으로 왕자 칭호와 왕실 직함은 박탈당했지만 국왕 부재 시 8번째로 왕위를 계승하는 권리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앤드루 전 왕자는 앱스타인에게 정부 기밀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19일에 체포됐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을 조정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와 함께 국왕 찰스 3세의 승인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등 영연방 국가의 합의도 필요한데요.
현지 매체들은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국 정부가 이런 조치에 착수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22일에서 23일까지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눈 폭풍이 예보되면서 항공사들이 이틀간 약 9천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운항이 지연된 항공편은 22일 2만 편에 달했는데요. 동부 지역에 눈 폭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 상황에 따라 취소 혹은 지연되는 항공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게 유명한 노래 가사 중 한 에이씨 대목인데요. 노래.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아마 시 주석이 이런 심정으로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붙여본 제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내린 뒤에 이루어지는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율 10%, 펜타닐 관세율 10%를 적용해 왔는데요. 양측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작년 10월에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세를 낮추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해주는 대신에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즉시 구매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라는 판단이 나왔으니까 양국 간 무역 합의의 근거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중국과의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많이 사준다고 했는데 정말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문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두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이후에 중국이 안 샀거든요. 거의 안 사다가 네. 작년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대두가 여전히 브라질산보다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중국이 왜 미국산을 굳이 사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 텃밭으로 불리는 곳에서 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대두 주산지인 아이오와주 등이 중국이 안 사주면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지율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적으로 왜냐하면 보이겠죠. 네.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기 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얘기도 여기서 좀 중국이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은 시 주석의 승리처럼 보이는 모양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네요. 네, 발등이 찍힌 주인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집권 2기 핵심 정책이 관세였는데 일부가 위협해서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연방 대법원의 그 대법관들이었는데요. 최종 결정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오. 지금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보수가 우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3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진보 진영은 당연히 대법관들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6명의 보수 대법관들이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20일에 판결이 나왔거든요.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 3명은 상호관세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했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베럿 같은 나머지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명의 손에 관세 정책이 그러네요. 무효가 된 건데요. 특히 위법 판단을 내린 고서치와 베럿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지명했던 아주 강경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던 인물들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이제 만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한 뒤에도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재판 절차가 중단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대법원이 해결해줬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 2기가 출범한 후에도 이 대법원이 작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서 개별 연방 판사가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라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직원 1,400여 명의 해고를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도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상호 관세 굉장히 중요한 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는 출생 시민권 폐지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려고 하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거취에 관한 판결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쿡 이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전망을 내렸는데 네. 일단 쿡 이사 바이든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여서 싫어합니다. 작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라면서 해임을 통보하니까 무효 소송을 냈거든요. 네. 이미 쿡 이사는 1심과 2심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뚜렷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이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리트먼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은 대통령의 임기 말 혹은 그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다 이런 진단을 네.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키워드 다시 타오른 불꽃. 꺼진 줄 알았더니 불꽃이 다시 타올랐는데요. 네. 작년 12월 28일에 시작돼서 지난달 중순까지 이어지다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1일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네. 이번 시위는 지난달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을 기리는 40일간의 애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열렸는데요. 이날 수도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대, 아미르 카비르 공대 등에서는 학생들이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는 군주제 회개를 주장했어요. 오. 페르시아어로 왕을 뜻하는 샤 만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진압에 나선 바시즈 민병대원들과 충돌을 빚으면서 부상자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바시즈 민병대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준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하메네이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차남 모스타바가 실질적 수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조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시위가 다시 불꽃이 타올랐으니까 만약에 유혈 사태가 빚어지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에도 이란 공습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고려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엑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메네이 또 아들인 모스타바를 포함한 이란 최고 지도부를 제거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 좀 급해졌겠죠. 그래서 가디언지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미국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300kg의 고농축 우라늄 농도를 희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란이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60%의 농축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20% 이하로 낮추면서 합의를 해보겠다라는 걸 지금 추진한다는 건데 네. 다만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완전 중단해라라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26일에 이제 스위스에서 또 미국과 회담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전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의 우라늄 농축 활동 전면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또다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엔들리스 워인데요. 내일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좀처럼 끝나질 않고 있는 전쟁인데요. 네. 양국이 개전 이후에 정확한 사상자 수치를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전쟁 중에 러시아 측 사상자는 약 120만 명이다. 사망자는 최대 32만 5천 명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우크라이나 쪽 사상자와 실종자는 약 60만 명이다.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1979년에 시작돼서 10년간 이어지다가 끝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17배, 제1, 2차 체첸 전쟁에는 11배,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러시아가 치렀던 모든 전쟁의 5배 이상이나 되는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사상자 숫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이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번번이 결실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서 양측이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가운데 교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봄이 되면 양측의 사상자가 아마 200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이 있는데 이것도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 감시단에 따르면 작년 말경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 포로를 처형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우크라이나 군도 초기 구금 단계에서 러시아군 포로의 고문과 가혹 행위를 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인 사상자가 또 늘고 있는데요. 지금 유엔이 집계한 우크라이나 본토에서의 사망자 수가 15,000명 이상, 부상자 수는 41,000명 이상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2023년, 24년, 25년 될 때마다 피해자 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한겨울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는데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으니까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실향민은 371만 명을 넘었고요. 국외 난민도 534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떠도는 실향민 가구의 우크라이나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이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래요. 그런데 평균 월중위 임대료가 20만 원입니다. 집을 빌리는 데만 20만 원이고 여기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생필품 부담이 더해지면 훨씬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데 피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나 난방을 줄이거나 저축해놨던 돈을 헐어쓰고 있는데 이마저 4년이 돼가니까 다 그렇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향민들이 지원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네. 희생이 있었습니다.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키워드 AI가 쓴 반성문. 그래서 제 점수는요. 네, 뉴질랜드 법원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네. 인공지능이 대신 작성한 반성문도 뉘우침의 근거로 볼 수 있을까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반성의 절반만 인정할 수 있다는 좀 애매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지방법원에 톰 네. 길버트 판사가 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반성문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 생성형 AI로 작성됐다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어봤더니 뭔가 자기적이더래요. 그래서 직접 2개의 AI 챗봇에 프롬프트를 입력했답니다. 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제출용 편지에 초안을 작성해줘라고 했더니 AI가 내놓은 결과문이 피고인이 내놓은 거랑 거의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 공판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AI 사용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반성의 진정성을 고려한다면 컴퓨터가 생성한 편지를 제출하는 건 저도 내 관점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인이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반성의 뜻이 있다라면서 10% 정도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5%만 해주기로 결정을 반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뜻이 있다라는 건데요. 한편 영국에 있는 켄트 대학교가 코딩, 사과문, 연애 편지 같은 20개 과업에 AI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딩 같은 실용적 목적에서 썼을 때는 거부감이 없었는데 사과문 같은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목적의 AI를 썼을 때는 참가자들이 거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걸 진심이 담겨야 감정을 되는데. 없잖아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든 방식까지 함께 지금 들여다본다 이런 걸로 인식이 됐는데요. 네. 한편 2023년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교가 좀 애도하는 뜻을 나타냈는데 애도문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여기에 챗 GPT에서 인용됨이라는 문구가 담겼어요. 사과를 애도를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비판 여론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결국 관계자가 사과를 했고 직책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톰 길버트 판사님은 네. 인정을 해주셨죠. 제가 네네. 이분이었으면 네. 저는 인정 못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사과문은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AI 네.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진짜 금치장. 우리가 뭔가를 화려하게 치장하면 금치장이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진짜 금치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또 금도 좋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금 소비 열기가 높아지는데 금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적은 양의 금으로 만든 상품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는 휴대전화에 붙이는 금 스티커랑 금박 맞아요. 상품이 유행을 했는데 네. 올해는 네일 아트에 사용하는 장신구를 작은 금 조각으로 대체하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베이징, 청두 같은 고급 네일샵에 가면 고객이 직접 가져온 금 액세서리를 분해해서 네. 네일 장식으로 써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도 네일 재료로 소형 금 주얼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업 비용이 디자인과 난이도에 따라서 최대 1,500위안, 우리 돈으로 30만 원을 넘는데 금 무게와 시세에 따라서 이제 전체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10,000위안, 우리 돈으로 220만 원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직장인이 평소에 잘 안 쓰던 금 귀걸이랑 목걸이를 가져갔대요. 6g이 넘는 순금을 분해해서 네일 아트에 썼는데 현재 금 시세 기준으로 10,000위안, 약 209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의 매장은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 네. 분실이나 훼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금은 고객이 직접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네일이 유지되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지만 장식이 떨어져도 보상은 안 된다는 조건을 사전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살펴보면 예. 중국인들이 금을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 예물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금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즉각적인 자기 표현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도 금은 더 이상 특별한 행사에만 쓰이는 소재가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함께 듣겠습니다. How can I just let you walk away? Just let you leave without a trace. When I stand here taking every breath with you. Ooh,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How can you just walk away from me when all I can do is watch you leave? 'Cause we've shared the laughter and the pain, and even shared the tears.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So take a look at me now. There's just an empty space. There's nothing left here to remind me. Just the memory of your face. Oh, take a look at me now. There's just an empty space. And you coming back to me is against the odds. And that's what I've got to face. I wish I could just make you turn around and see me cry. There's so much I need to say to you, so many reasons why. You're the only one who really knew me at all. So take a look at me now. Well, there's just an empty space. There's nothing left here to remind me. Just a memory of your face. Now take a look at me now. 'Cause there's just an empty space. But to wait for you is all I can do. And that's what I've gotta face. Take a good look at me now. 'Cause I'll still be standing here. And you coming back to me is against all odds. It's the chance I've gotta tak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세계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4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준은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 대표는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엔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와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교민들에게 신속히 출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런던입니다. 최근에 영국을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죠. 앤드류 전 왕자가 전격 체포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핵심은 그 앤드류 왕자와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아동 성범죄자로 악명 높았던 그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네. 앤드류는 사실 지난 수년 동안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최근 2026년 1월 말 그 미국 법무부가 약 300만 페이지 분량의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2월 19일 공교롭게도 자신의 66번째 생일날 런던 경찰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체포됐고요. 네.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 영국 왕실 구성원이 이런 방식으로 체포된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영국 현지에서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왕의 생전에도 이 사건이 이제 이미 터졌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 미국 여성 그 버지니아 주프레가 제기했던 성추행 소송은 2022년 결국 합의를 보고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의혹이나 루머, 썰 뭐 이런 수준으로 여겨졌던 내용들이 네. 이번에 그 이메일과 일정 기록, 사진과 같은 구체적인 물증 형태로 확인된 건데요. 영국 그 현지 언론들은 특히 앤드류가 무역 특사로 방문했던 홍콩과 베트남 등지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일부가 앱스타인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사회에서는 이게 뭐 단순한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배신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은 이제 왕실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 왕실의
국민들의 공식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 찰스 3세 국왕의 대응은 상당히 단호한 편입니다. 찰스 3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사실 국왕은 이미 작년 말 동생 그 앤드류의 프린스 왕자 타이틀과 전하라고 부르는 그 공식 경칭을 완전히 박탈한 바 있습니다. 네. 또 그가 거주하던 그 윈저성 인근의 그 로얄 로지에서도 사실상 퇴거 조치를 취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영국 왕실은 그를 더 이상 왕실의 구성원으로 언급하지 않고 앤드류 마운튼베튼 윈저라는 개인으로 분리해서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영국 국민들의 반응 또 현지 여론도 좋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은 상당히 냉담합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의 82%가 앤드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긍정적인 평가는 약 5%에 불과했고요. 또 영국인의 약 62%가 이번 앱스타인 파일 공개 과정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특히 젊은 층에서는 범죄 의혹을 받는 왕족의 생활비를 왜 세금으로 보존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네. 그 왕실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소버린 그랜트 규모만 봐도요. 2025년과 2026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약 1억 3,21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2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이 때문에 SNS에서는 왕실의 그 재정 지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해리 왕자가 왕실을 떠났고 이렇게 앤드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왕실 무용론도 또 많이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존재 자체가 영국 국가의 어떤 상징이자 통합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현 그 찰스 3세는 어머니만큼의 상징성이나 신비감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왕 개인에 대한 그 지지율은 약 48%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그 여왕 재위 시절 지지율이 보통 7, 80%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꽤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또 여론조사기관 사반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왕실 존속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 45%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는 최근 수십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는 여왕의 생일이나 왕실 결혼식 이렇게 축하하는 좋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동네 단위로 골목마다 시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축하 파티를 열곤 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풍경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반면에 그 선출된 국가 원수를 원하는 이른바 공화주의의 지지자 비율은 30%를 넘어섰고요. 네. 특히 18세에서 24살 사이 그 청년층에서는 왕실 지지율이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학자 사이에서는 왕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금으로 유지되는 구시대적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왕실 지지자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실제로 왕실이 좀 네.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글쎄, 그 왕실을 지지하는 이른바 로열리스트들은 앤드류 개인의 잘못이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왕실 제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왕실이 영국의 관광 산업과 외교적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도 자주 강조되는데요. 실제로 그 왕실 관련 관광 산업이 매년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긴 합니다.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왕실이 폐지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데요. 네. 특히 영국의 헌법 구조와
의회제도 그리고 국교회 체계가 왕실과 깊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왕실이 지금보다는 훨씬 작고 상징적인 형태로 축소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찰스 3세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슬림화된 왕실, 즉 핵심 인원만 남기는 개혁 역시 결국 영국 왕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일단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조만간 또 새로운 관세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근거가 어떤 건지. 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이제 문제인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상호관계를 부과했죠. 그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송전이 펼쳐졌는데 이때 원고 측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등의 12개 주정부 그리고 7개 중소기업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5월 1심이 있었고 지난해 8월에 2심이 있었는데 네. 전부 위법으로 판결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20일에 내놓은 이 판결의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굉장히 방대한데 핵심은 1심하고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미국의 그 법을 제정한 그 제정자들은 평상시에 위기시가 아니고 네. 평상시에 관세부과법을 의회에 단독으로 부여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해서 엄청난 권한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 법이 제정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인 그 의회 과세권을 엄중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판결이 딱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미 수출업에 네. 10% 관세였다가 뭐 15% 올린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동안에도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법 네. 판결이 나도 나 플랜 B가 있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아무래도 이 카드를 바로 이 이제 15% 카드를 꺼낸 걸 보면은 그게 이제 플랜 B로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관세가 미국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가 되는데 네. 이 기점으로 해서 이게 좀 올해 상반기 경제에 어떤 향방을 좀 뭐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듯해요. 내일 오후 2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24일 오후 24일 2시부터 이요? 우리 시간으로는 예. 네. 법적인 근거는 무역법 122조인데 네. 이게 국제 수지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강력한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전 조사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 복잡한 행정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이 결정해서 선포만 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제 수지가 엄청나고 심각하게 적자일 경우 또 네. 달러 가치가 뭐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상황이 아주 급박하니까 그러면 사전 조사 과정 없이 대통령이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네. 150일 동안만 할 수가 있고 이게 지난 다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122조가로 근거로 해서 관세가 부과된 적이 이전에 있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1975년에 이게 발효가 됐는데 네. 반세기 동안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어서 잠자는 조항이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 당시에 무역법이 제정된 이유는 1971년에 있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 때문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 법이 없었을 시대니까 적성국 교역법이라고 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네.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1971년 되돌아보면 그때 베트남전으로 미국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군사 부분에다가 쏟아부었잖아요. 네. 무역 적자도 심했고 그때 독일하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그렇죠.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했고 국무유고가 뭐 매우 부족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각국들 많은 국가들이 이게 달러 가치 너무 떨어진다. 이 금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게 금태환 정책인데 이게 예. 금태환 못 해준다. 닉슨이 그렇죠. 일방적으로 이 법을 적성국 교역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는 아주 파격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때 바로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전후의 국제 통화 체제였던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게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좀 보완해서 만들자 할까 무역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122조인데요. 네. 이게 실제로 조항이 실제로 이제 적용이 안 발동되지 않았던 거는? 이유는 네. 시한이 일단 딱 정해져 있고 또 의회의 또 지원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야만 이 연장이 가능하고 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로 그렇죠. 서로 이제 의견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워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플랜 B로 10% 뭐 15% 122조 근거로 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소송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이 122조로 지금 15% 관세를 모든 수입품에 네. 매기기로 했는데 역시 그러면은 그 위기 상황을 그렇죠. 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근거인 위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건 정말 앞으로도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발표하자마자 뭐 미국의 수입업계, 법조계, 또 주정부 등이 또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호관계 소송을 승소를 한 측에서 원고 측에서 네. 이 관세 발효하는 시점에 바로 가처분 신청을 낼 거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뉴욕 등 또 민주당 성향의 15개 주정부의 법무장관들이 또 별도로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재판은 걸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150일이라고 하는 이 조항 때문에 네. 혹시 또 이렇게 그 시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해왔던 관세 전쟁에 이어서 2차 관세 재판 전쟁이 벌어지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상호관세 위법 판결 때문에 이제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까요? 환급 소송 관련해서. 예, 환급 소송 그러면은 아직은 정식으로 제기되지는 않은 것 같은. 제기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네네. 근데 이제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새로 움직임들이 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상호관세 수입액은 뭐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최대 뭐 2천억 달러. 290조 원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이 이번에 나온 거를 보면은 이미 징수된 관세 수입에서 환급해줘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런 소송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미국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들도 얘기하지만 어떤 뭐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환급해달라고 나선 나라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도 괜히 환급 소송했다가 너무 괘씸죄에 길어지면. 걸려가지고 예. 또 이렇게 약간 타겟이 돼서 보복을 당할 수 있을까봐 좀 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미 판결 이전에 소송을 낸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코스트코 네. 등을 비롯해서 한 1000여 곳이 이미 그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또 일본의 회사들이 또 소송에 가세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네. 어제 CNN 기사를 보니까 약 30만 개의 국내 기업들이 관세 소송 환급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미국 국민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예. 관세가 올라가면서 무슨 수입품의 가격들이 다 올랐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환급 그 부담을 환급해달라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토대로 관련 움직임들을 보면은 일단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미 백악관에다 서한을 보내서 일리노이 주에 510만 가구가 피해를 봤다. 그 규모가 86억 달러다. 이게 한 12조 원 정도쯤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환급해달라라고 공식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와.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한 가구당 1,700달러 정도 꼴이라고 하니까 우리 돈은 한 250만 원 정도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 보면은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상원의원이죠. 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이 네. 22일에 그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돌아가고 그걸 수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온갖 소송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맨 첫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무역법 122조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뭐 제2, 제3의 그런 법적인 근거로 네. 또 적용할 여러 가지 카드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뭐 대법원 이번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죠. 또 이런 관련된 관세 압박 이런 네. 것들을 더 높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맞아요. 있죠. 법적 근거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수단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150일 동안은 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면서 네. 또 생각을 하겠죠. 예, 여러 네. 가지 이제 좀 시간을 벌다가 예. 이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을 거쳐서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들을 내놓을 걸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걸 150일 동안 내에 뭐 다 그런 근거를 다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미지수죠.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하시면 트럼프는 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이미슨 크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서 이 301조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교역상대국 대부분을 이 조항을 적용해서 네.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국도 당연히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무역 적자 국국 중에 하나로 네. 상대국으로 지금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많은 국가들이 여기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무역법 301조는 이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이라든지 무역법 122조와 달리 이 반드시 이 해당되는 행정조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또 공청회 또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해야 하는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번
우리나라로 또 이 무역법 301조를 해당돼서 이제 적용받은 경우가 있는데 네. 과거 사례들을 보면은 빨리 이 과정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시간이 많이 아무래도. 걸립니다. 짧게는 반년 아. 또는 평균적으로는 1년 이상 걸리는 그렇군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역법 301조 말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슈퍼 301조. 네, 우리 네. 언론들 굉장히 맞아요. 많이 예전에 들었죠. 맞아요. 이거는 무역법 301조의 강화 버전이에요. 더 아주 타겟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거는 2년 한시 규정으로 그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1990년에 공식적으로 만료가 됐어요. 근데 이게 행정명령으로 언제든지 다시 되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1990년에 만료된 이후에도 여러 번 행정명령으로 되살아난 적이 있어요. 행정명령도 많이 서명하시니까. 예,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무역법 301조 말고 수표 301조 특별법도 뭐 다시 되살려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 무역합장법 23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이것 역시 상무부가 270일 동안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변수로 언급되고 있는 건 관세법 338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2, 와, 제3 법이 진짜 많군요.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남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세법 338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 법은 1930년대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공황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공황 때 이렇게 제정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사법 타문화 돼가지고 예. 한 번도 적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무역 상황과 지금 무역 상황은 좀 뭐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과연 이것까지 발동할까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모른다. 이 법에 이렇게 발동할 생각이 수 돼요. 있는 네. 특징은 사전 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외국이 우리나라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네, 네.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이 122조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15%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강력한 카드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뭐 관세법 338조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관세 전쟁 네.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뭐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여러 가지 회의들을 지금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좀 불확실성은 계속되지 네. 않을까 싶네요. 오일이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